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곽효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5번째 단원,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 그 가운데 이제 2번째 제재인 설득하기, 여성도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글을 대상으로요,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여러 시간 동안 읽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과서의 189페이지를 보시면 해당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예,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교과서가 없으신 학생들 혹은 교과서를 학교에다 놓고 오신 학생들은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교과서의 글을 같이 띄워서 같이 읽어볼 테니까는요, 뭐 교과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없는 대로 같이 수업을 쫓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교과서가 있으면 더 좋겠죠. 18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은요, 이 글을, 그러니까 여성도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오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도 사람입니까? 쓴 사람은 수잔 앤서니.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글의 종류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바로 연설문입니다. 자, 이 연설문이라고 하는 건 연설을 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한 거죠. 그러면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런 어떤 그 차원에서 봤을 때요, 연설문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의 말하기 형태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장하는 말하기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인 말하기요. 공적인 말하기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적인 말하기일 겁니다. 사적인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사적인 말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말하기는 개인과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개인과 개인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적인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될 수 있는데요. 주장하는 말하기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이 글을 혹은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이를 혹은 읽는 이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공적인 말하기라고 하는 점은요, 이 글을 혹은 이 말하기를 대중을 청자로 삼아서, 목표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설이라고 하는 건 연설자 한 명이요,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청자 다수,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해서 본인의 생각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설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고요, 영상을 하나 보고 마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던 대로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효과는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식의 방법을 쓰느냐, 설득하는데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설득의 전략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설득 전략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실제 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은 비유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서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걸 수업했을 때 시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얘기했던 게 이 비유였습니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고 원관념이요. 이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해요. 그럼 빗대어 표현해주는 그 대상을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불렀던 거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을 매개로 해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득에서도 그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뭔가 복잡해진 상황이나 복잡한 사건이나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뭔가 좀 간단하고 간편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라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부유세라고 하는 건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세금을 걷자는 거고요. 그럼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얘기로 한 게 아니라,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암소갈비를 먹는 사람들한테 불고기를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소갈비와 불고기만큼의 차이를 세금으로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서 옆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사람한테 라면을 먹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 그러면 부유세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해 준 거죠. 훨씬 더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에게 부유세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유세를 도입합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유가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설득 전략은 인용입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본다면은요, 인용격 조사라고 해서 직접 인용의 라고, 간접 인용의 고를 활용해서 인용을 해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의 구절이나 명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구절이나 아니면 명언을 가져오는 거죠. 예, 인용해 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공신력 있는 자료나 수치를 인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내가 내 경험에서 그래, 아니면 내 일기장에 내가 그렇게 썼어, 그래서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과 똑같은 얘기가 저기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명확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그래, 그래서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설득이 훨씬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용도 나름의 설득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국어 시간에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걸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지구백과라고 하는 책의 표지에 있던 문구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졸업식에서 했던 명언에서요, 이 말로 자신의 연설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책에 있던 구절을 통해서 인용해 와서 명확히 강조해 준 거죠. 자기의 말에 좀 더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같은 얘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나 혼자 한 말이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예, 보편 타당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인용은 그런 점에서 설득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득 전략은 설의입니다. 이것도 시의 표현 방법으로 얘기했던 건데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당연한 사실을 질문의 형태로 서술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인간이 빵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빵만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글의 제목도 여성도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뻔한 걸 물어보는 거죠. 여성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여성도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여성도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연설문을 쭉 읽다 보면요, 서리의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그때 짚어가면서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서리적으로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걸 짚어서 볼 겁니다.
여러 번 쓰이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지요. 네 번째, 반복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일 쉬운 강조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강조를 하게 되면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구절을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예로요.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뭐 연설을 했다. 아니면 대통령이 8.15 기념식에서 어떤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이 있고 나면요. 신문 기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를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했냐를 통해서 이 연설을 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거꾸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왜? 반복을 했다는 건 그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조한 얘기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한 이유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되니까 설득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설득 전략은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의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긍정으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걸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더 강조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것이야말로 신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원래대로라면 그냥 이것이야말로 신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형태로. 하지만 부정을 하고 또다시 그걸 부정을 해서 긍정으로 바꿔서 긍정의 형태로 얘기해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중부정의 형태로 얘기해서 긍정을 표현한다면 그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아마 여러분이 그냥 느껴질 겁니다. 신의 축복입니다. 신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훨씬 더 무엇이 강렬하게 남나요? 라고 하는 점. 강렬하게 남는다는 얘기니까 설득할 때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읽는 사람에게 남았으니까요. 다섯 번째 설득 전략은 논증입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서술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걸 사실 수학에도 쓰고 있는 거죠. 수학에서도 어떤 수의 계산에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거를 해나가는 건데, 이걸 이제 말로써 해나가는 게 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덧붙여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놓는다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냥 죽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고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소크라테스 사람이지.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 거야 라고 한다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맞는 얘기니까. 앞에 두 전제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증이 된 거고요. 이 논증은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주장에 설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논증은 설득의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6가지의 전략을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연설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주장하는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쓰고서는 주장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더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로 글을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반들은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그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요 온라인의 수업에서도 익숙한 형태로 아마 수업을 쫓아갈 수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2반, 4반, 6반, 8반, 10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단별로 끊어서 읽고요.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하고요. 문단별로 내용을 좀 구조화하면서 그렇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문단별로 끊어서 읽긴 하는데 그 문단에서의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짚어가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이해하는데 문단별로 끊어서 본다라고 하는 점을 좀 유념해서 같이 쫓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가 없는데도 투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제 행동이 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 정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죠. 자, 일단 시작이 시민 여러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연설문, 그러니까 연설을 하려는 연설문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시민 여러분은 뭘 한 거냐면 청자를 부르는 말로 시작을 한 거죠. 아, 이 연설의 청자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말로 시작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자를 부르는 말로 시작을 하면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걸 써서요. 종례나 이런 걸 할 때 저희 반 학생들, 선생님이 담임반 학생들을 한번 불러요. 3반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집중을 시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가 없는데도 투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소당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없죠? 선생님도 따로 설명하진 않았는데 기소당했다는 얘기는요. 범죄자로 지금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됐던 얘기고요. 오늘 저녁에 저는 제 행동이라고 했는데 제 행동, 자, 어떤 행동을 얘기했던 거죠? 선거에 투표했던 겁니다. 특히 선거할 권리가 없는데도 투표했던 거요.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하나 짚어본다면 이 연설은 저녁에 있었던 거네요. 뭐 그것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요 문장, 두 문장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수잔 앤서니가 왜 이 연설을 하게 됐으며 그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투표할 권리가 없는데도 투표를 해서 범죄인으로 기소를 당했어요. 근데 수잔 앤서니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건 당연한 권리 행사였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권리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어떤 권리였죠? 앞에서 찾아본다면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 권리였죠. 좀 더 본다면 어떤 권리였나요? 바로 투표할 권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주정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정부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정부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죠. 일단은 연설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해서 기소를 당했다는 거죠. 기소를 당했다는 것은 범죄자가 됐다는 건데 이 수잔 앤서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뭐 주제를 이렇게 한 말로 정리해 본다면 이 연설을 하게 된 이유야,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은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조금 길어서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각자가 천부적인 거 밑에 교과서 밑에 설명 나옵니다.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요건 없어요. 선생님이 같이 보태주면 이 얘기입니다. 누리어 가진다는 거예요.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어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이 시혜적 밑에 있는 거죠. 시혜적이라는 생각은 이미 낡은 사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우리의 정치체제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해준 거냐면 우리의 정치체제, 물론 이건 이제 수잔 앤서니가 미국인이니까 미국의 정치체제를 얘기한 거죠. 그 정치체제가 근거가 뭐였는지를 보여준 거죠. 어떤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정부는 국민 각자가 천부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뭘 갖고 있다고요? 의무를 갖고 있다고요. 국민 각자가 천부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요. 다음 문장. 인권이 시혜적이라는 생각. 인권 시혜적 베푼다는 거죠. 인권이 베풀어진다는 생각은 이미 낡은 사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 앞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래요. 그런데 인권이 시혜적이라고 하는 거 베풀어준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어. 보장해주는 거라고 했지 베풀어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풀어준다는 생각은 이미 낡은 사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죠.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권은 시혜적인 게 아니다. 보장받아야 되는 거지 베풀어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보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시혜적, 베푼다라고 하는 거는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럴까,
넓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잔 앤서니는 시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각 개인에게 스스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어 개인이 국가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단지 국가의 법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야만적인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문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 뿐입니다. 자,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요, 각 개인이 스스로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정부가 수립되어 개인이 국가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이라고 했는데 그 권리,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포기한 거 아니래요. 이건 포기한 거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단지 국가의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 국가의 법으로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다를 때 야만적인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문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뿐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 야만적인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문명적인 방법, 야만과 문명, 뭔가 대립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요, 각자가 다 그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부가 없었으니까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야만적인 폭력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생겼으니까 문명적인 방법으로 왜 국가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됐기 때문에 문명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일단 정치체제의 근거를 얘기했죠. 정치 의사를 형성하고 투표에 대해서 모든 개인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근거했대요. 그 다음 정부에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다 했냐면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정부의 의무래요. 그 다음 얘기 나왔던 건 뭐였죠? 국가 성립, 그러니까 정부가 성립된 걸 기준으로 놓고 그 전에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했냐면 개인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부가 성립된 후에는 그 개인을 오히려 국가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포기한 건 아니고요. 포기한 건 아니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지문 속에 얘기했던 대로 간다면 문명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다른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약속한다. 이 얘기였던 거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 얘기인 겁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정부의 의무였다는 거죠. 자, 이해 가셨나요? 이제 세 번째 문단 가보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미국 건국의 선각자들이 남겨놓은 기록 어디에도 개인의 권리가 정부에서 나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잘 보면은 결국 이 얘기인 거잖아요. 개인의 권리는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기록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독립선언서, 연방헌법, 주헌법, 영토에 관한 법률 모두가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는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있는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된 국가예요. 그래서 연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연방이라고 하는데 밑에는 주가 있는 거고요. 그 주는 나름대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헌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주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라서 아주 독립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를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연방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방헌법이 있고 그 아래 구성 요소로서 주헌법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아마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봤다면 경찰들의 상황에서 좀 본 게 있을 거예요. 뉴욕 경찰이 있는데 뉴욕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FBI가 와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뉴욕 경찰이 빠져요. FBI는 연방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찰이 있는 거고 미국 전체 연방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연방 경찰이 있는 거고 예, 이런 식의 어떤 체계인데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주가 아주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하지만 주헌법도 연방헌법에 속해 있는 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지금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독립선언서, 연방헌법, 주헌법, 영토에 관한 법률 모두가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문서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다 뭐라고 했냐면 천부 인권을 보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는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부, 하늘에서 부여해 준 거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 봅니다. 그 어디에도 정부가 개인에게 권리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문장에서 개인의 권리는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록 남아있는 것들은 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정부가 개인에게 권리를 준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특히 수잔 앤서니의 상황을 본다면 투표권이 없는데 투표를 해서 기소를 당해서 범죄자가 됐어요. 그럼 투표권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인즉 정부가 부여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잔 앤서니 자신을 비롯한 여성들의 투표를 정부가 막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필자의 생각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일단 이 세 번째 문단까지 볼 건데요. 일단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세 번째 문단 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정부가요, 개인의 권리를 부여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상황인 거냐라고 보니까 독립선언서, 연방헌법, 주헌법, 영토에 관한 법률 다 뭘 얘기하냐면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부여한 게 아니고 실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천부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다. 한즉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건 천부, 하늘에서 부여된 권리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문단인 거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네 번째 문단, 그러니까 19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